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돈이 줄어드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2026년 3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약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전 1,300원대였던 환율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여행 갈 때 달러가 비싸진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50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내 자산 증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구매력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행방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첫 번째 지점은 수입 물가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를 때 소비자 물가는 약 0.6% 상승합니다. 수입 물가는 무려 2% 넘게 뜁니다.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 사용하는 스마트폰, 심지어 겨울철 난방비까지 모두 달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기업은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은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여러분의 지갑에서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질 소득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작년에 비해 월급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0% 오르고 물가가 반영되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걸 구매력 저하라고 부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명목상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실제 가치는 이미 10% 가까이 증발한 셈입니다. 앉아서 자산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돈을 많이 번다고들 합니다. 그럼 그 늘어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로 100달러짜리 영양제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년 환율 1,300원일 때는 1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450원 기준으로는 14만 5천 원입니다. 15,000원이 더 나갑니다. 이 추가된 15,000원의 행방을 쫓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사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약 2,000원입니다. 해외 물류비용 상승분이 약 3,000원입니다. 나머지 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달러를 보유한 미국 발행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여러분은 14만 5천 원을 결제했지만 제품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100달러 그대로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생긴 거품 15,000원을 우리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5천 원짜리를 샀지만 실제 가치는 13만 원인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1,450원에 사와서 정제에 팝니다. 원유 도입비 1,000원, 정제비용 200원, 세금 700원을 뺍니다. 주유소 마진 45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이익은 리터당 5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비용만 늘고 실제 남는 건 고작 몇 원뿐입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패자가 되는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지점은 바로 자산의 구성입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편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특정 자산에만 투자가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회 자료와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산 약 70%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화 자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세계 시장에서 보면 우리 집 값은 가만히 앉아서 10%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바로 기축통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뜻합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엔저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 서민들은 수입식 풀려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일본 투자자들은 환차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환차익이란 환율 변동 덕분에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원화 자산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 원화 가치도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괌 여행을 준비하던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6개월 전 예약할 때보다 항공권과 숙박비가 5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아이 맛있는 거 사주려던 돈을 환율이 뺏어갔습니다. 자취생은 또 어떻습니까? 수입 밀가루 값이 오르니 편의점 빵값이 오릅니다. 여기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슬쩍 줄여서 실질적인 가격을 올리는 꼼수입니다.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샌드위치는 얇아집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은 유류비 부담에 환율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습니다. 도대체 이 게임의 규칙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그 진짜 이유는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교역 조건 악화라고 합니다. 수입 가격은 오르는데 수출 가격은 그만큼 못 올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환전 수수료를 조금 줄여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의 자산 다변화입니다. 이제 원화로만 저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이나 해외 지수를 보유해서 환율 충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입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환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 1450원 시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 우리 경제의 해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리 인상이 내 대출 이자와 집값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